네, 현재 시간 2024년 7월 16일이고요. 10시 29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127번째 시간이고 영화 라스트 듀얼 다루겠습니다. 일단은 또 왜 또 이제 일주일 넘게 또 업로드가 없었느냐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그 영화를 라스트 듀얼로 골랐는데 영화가 사실 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영화인 건 너무 알겠는데 너무 이제 빈틈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영화에 대해서는 딱히 이제 할 말을 찾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뭐 물론 뭐 빈틈이 많이 보이는 영화는 그걸 제가 빈틈에 대해서 준비를 해서 뭐 채워주면 되는 건데, 근데 뭐 완벽한 영화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더 준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작품을 또 고르기도 싫고 이왕 준비한 것도 제대로 하고 싶어하는 욕심이 또 생기는데 그러다 보면 뭐 다른 영화도 또 보게 되고 또 비교 분석도 좀 하게 되고 고민이 풀리지 않는 대로 냅둘 수도 있지만 어쨌든 답을 찾으려면 시간을 좀 더 써야 되고 뭐 별 생각 없이 일상을 살다가도 아이디어 막 떠오르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시간이 좀 더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기는 항상 지키는 게 맞는데 그죠? 그래요. 항상인데 그랬던 것 같아. 학교 다닐 때도 과제를 납기를 놓쳐서 과제를 내면 아무리 잘해서 내도 감점을 먹는 건데 희한하게 감점을 먹더라도 왠지 더 완벽하게 내보고 싶은, 그러니까 좋아하는 수업이자 재밌는 과제일수록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다시 돌아간다면 그냥 납기 맞춰서 대충 써버릴 텐데 어차피 교수님들이 봤을 때는 뭐 학부생이 쓴 게 다 허접해 보이는 건 당연한 건데 말이죠. 그걸 깨닫지 못하고 뭐 그런 성향이 좀 있습니다. 네, 좀 늦더라도 완벽하게 해보고 싶어하는 그런 게 있어서. 네, 그런 거 치고 뭐 제대로 잘 만들었냐라고 하면 또 부끄러움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적당히 좀 선을 봐서 시간을 지키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어쨌든 늦어서 죄송하고 이번 주는 그래서 두 개의 영화를 다룬 에피소드가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목요일에 그 구교환 이재훈의 탈주를 다룰 건데 이분과 함께 그게 이제 에피소드 시간이 얼마 될지 몰라가지고 어쨌든 이번 주는 영화 두 개에 관련한 에피소드들이 올라갈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 주에 구독 눌러달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몇 분이 또 눌러주셨어요. 감사하고 여전히 뭐 스포티파이나 뭐 애플 팟캐스트 쪽에서는 반응이 없었는데 반응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요. 어쨌든 팟빵에 구독을 새로 눌러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 어쨌든 그러하다. 네, 그렇고요. 이게 뭐 비가 온다 하더니 끝까지 안 오더니 이제 좀 오기 시작했네요. 오늘 이제 화요일인데 차라리 좀 비가 좀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더웠는데 차라리 비가 오니까 또 뭔가 속 시원한 느낌? 물론 불편함은 많아졌지만 네, 그래. 비가 좀 한 일주일 넘게 쭉 왔으면 좋겠어요. 네, 이런 느낌도 한번 살아보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대신에 에어컨은 또 쉬지 않고 돌아가겠죠. 그리고 뭐 어쨌든 장마간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겠고 오늘은 보자. 라스트 듀얼을 왜 선택했냐면 일단 제가 리들리 스콧 감독 상당히 좋아합니다. 네, 왜냐면 그러니까 리들리 스콧을 좋아한다라는 생각을 별로 안 하고 그냥 재밌게 본 작품들의 감독이 다 리들리 스콧이었네 이렇게 깨닫는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글래디에이터나 뭐 있죠? 킹덤 오브 헤븐이나 이번에 또 준비하면서 킹덤 오브 헤븐도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편 준비하는데 딱 한 편에 들어갈 만한 노동을 해야 되는데 좀 과하게 써버렸습니다. 어쨌든 그 뭐 그런 영화들 재밌게 봤었는데 그 감독이 리들리 스콧이었다라는 점도 하나 있고, 그다음에 제가 마션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마션의 감독이 또 리들리 스콧이었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제가 좋아하는 감독입니다. 네. 네, 리들리 스콧 감독이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열거한 어떤 작품들이 고대도 있고 중세도 있고 이번 작품 라스트 듀얼은 또 중세죠. 뭐 킹덤 오브 헤븐은 또 중세고
글래디에이터는 뭐 고대고, 그다음에 뭐 나폴레옹은 근대고, 그다음에 현대 작품으로는 그 뭐지 블랙호크 다운이 있고, 그다음에 미래를 다루는 마션도 있고.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뭐 물론 마션은 역사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 시대를 가리지 않고 영화를 만드는 감독이다라는 점에서 참 대단하고, 또 각 그 작품마다 고증을 열심히 하는 걸로 또 유명하시기도 하고, 또 반드시 현대에 살아가고 있는 어떤 관객들에게 메시지를 분명히 던지기도 해요. 단순히 그냥 과거를 똑같이 반복한다기보다는 그런 과거를 이제 재현함으로 있어서 현대의 메시지를 던지는 그런 노력을 항상 하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킹덤 오브 헤븐을 다시 보니까 이제 뭐 기독교와 이슬람교 간의 갈등을 다루는 이제 십자군 전쟁 관련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게 2005년 개봉인데 킹덤 오브 헤븐이 그 당시 이제 2001년에 그 9.11 테러 사건 나고 나서 한참 이제 뭐 이라크 맞나? 아프가니스탄인가 파병하고 막 이제 뭐 이슬람교와 기독교 간의 어떤 진영 대립 같은 게 상당히 좀 강한 시절이었는데, 근데 그 당시에 종교 간의 화합을 이끈 또 사례를 만들어서 이제 킹덤 오브 헤븐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만큼 뭔가 좀 이렇게 현대에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항상 있는 감독이지 않았나 싶고, 나폴레옹도 최근 작품이긴 한데 그것도 생각해 보면 뭐 부족함이 많은, 아쉬움이 있는 작품이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영웅으로 만들어지는 사람들은 실제는 어떠한가, 영웅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해 또 생각해 볼 거리가 또 있고 해서 항상 이제 어떤 메시지적인 측면을 고려를 하면서도 고증을 놓치지 않는다 생각이 들긴 합니다. 물론 뭐 고증 논란이 여러 가지 되는 부분이 있죠. 뭐 킹덤 오브 헤븐도 뭐 각 주인공 실존 인물들이 실제로는 만날 수 없는 나이대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긴 하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메시지를 위해서는 또 고증을 또 희생하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 뭐 어쨌든 좋은 역사 영화를 많이 만드는 작품 감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리들 스콧 작품 중에 근데 가장 어떻게 보면 이색적인 작품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다른 작품들은 긴 시간을 놓고 한 인물을 좀 쫓아가는 그런 듯한 어떤 작품이라면, 요 이제 라스트 듀얼 같은 경우는 긴 시간에 걸쳐서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독특함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선택을 했고, 그래서 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저는 좀 걸작이라고 생각하는 영화여서 그런지 특별히 막 건드릴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관점에 대한 영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근데 뭔가 좀 이게 진짜 관점에 대한 영화가 맞나? 라고 생각했을 때는 좀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해답을 이제 라쇼몽을 어제 다시 보면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아예 라쇼몽에 비슷한 점이 많이 있는데, 라쇼몽에 비하면 라스트 듀얼은 관점에 대한 영화는 아닌 것 같다. 그냥 중세를 속살을 들춰보는 그런 영화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스트 듀얼에 대한 많은 리뷰들을 보면 이제 각 인물의 관점의 차이, 각자 사건을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인간의 특성,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물론 그 얘기도 맞는 것 같습니다만 라쇼몽과 비교해봤을 때는 오히려 관점의 차이를 고발하는 영화라기보다는 중세 그 자체를 좀 보여주는 그런 영화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라쇼몽을 제가 봤으니까 그 라쇼몽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은 제가 이거 대학생 때 과제한다고 이거 처음 봤었는데, 아니 1950년에 만들어진 것도 뭐 영화 강국인지도 잘 모르고 뭐 일본 영화가 또 이렇게 잘 만들었을까? 뭐 이런 생각을, 많은 편견을 갖고 그때 봤었거든요. 뭐 워낙 제 모자람이 많은 시절이니까 대학생 때. 근데 한번 틀고 나서 이 기묘한 어떤 흑백 영화와 어떤 그 으스스한 음침한 그런 느낌, 그러나 보다 보면은 느껴지는 뭔가의 명작의 스멜이랄까, 다 보고 나면 뭔가 빵 얻어맞은 듯한 그런 메시지가 있는 그런 영화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안 보신 분들이 있다면 꼭 보시기 바라겠고, 또 유튜브에 이게 이제 저작권이 70년이 넘은 작품이기 때문에 그냥 유튜브에서 무료로 보셔도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기 때문에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래서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라쇼몬과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이 라스트 듀얼이 관점의 차이를 얘기하는 작품이 아닐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라쇼몬 같은 경우는 이제 반나절 사이에 일어난 그 라쇼마루가 한 부부를 습격해서 강간한 사건. 근데 사실 그 사건이 이제 반나절 안쪽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인데 반대로 라스트 듀얼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각 인물들의 전사부터 시작해서 꼬여져 버리는 어떤 우정이나 뭐 뒤틀리는 관계, 뭐 영지를 주고받고 뭐 결혼 상대를 정하고 뭐 임신하고 뭐 길게 따져보면 기간이 꽤 되는 한 20년 최소 그런 거여서 약간 관점의 비교를 하기에는 좀 아닌 부분이 있지 않나 라쇼몽에 비하면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라쇼몽 같은 경우는 이제 반나절 동안 일어난 그 사건에 대해서 4명의 등장인물이 한 사건을 다르게 진술하는 걸 비교 분석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영화고 그 비교를 통해서 사람들은 참 속물이야.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지. 인간의 본성을 고발하는 영화라고 볼 수 있거든요. 라쇼몽은. 근데 물론 뭐 누가 잘잘못을 했냐 따져보면은 뭐 사실 뭐 일단은 뭐 그 이름이 잠시만요. 계속 그 세쇼마루가 생각나냐? 세쇼마루 그 뭐죠? 나루토에 나왔던 것 같은데. 그쵸. 세쇼마루는 나루토에 등장 아예 맞나? 이누야샤의 등장인물이군요. 이누야샤 본 적도 없는데. 그 뭐 오로치마루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잠시만요. 검색을 해보니까 타조마루군요. 이름도 참 어쨌든 그 타조마루가 일단은 원인 제공을 무조건 한 거고 뭐 강간을 했든 살인을 했든 무조건 그 새끼가 나쁜 놈인 거는 맞죠. 근데 뭐 사실은 그 두 부부는 사실 피해자인데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 고루한 그 1950년대 관점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어떤 부부관, 뭐 성역할, 뭐 이런 것들을 따지다 보면은 그 관점, 그러니까 현대 관점에서 라쇼몽의 인물들의 잘잘못을 따지는 건 사실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이고 그만큼 이제 인물들 간의 입장이 이렇게 달라지는구나를 보는 그 차이를 보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결과적으로는 그 1950년대가 제작 연도니까 전후 일본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대전을 일으키고 패망한 후에 일본 사회에 대한 얘기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아무도 그 전쟁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어떤 그런 그러니까 2차 세계 대전을 누가 일으켰고 왜 전쟁을 했고 전쟁했을 때 이런 전략을 써서 뭐가 잘못됐고 애초에 전쟁하지 말았어야 된다 했어야 된다 했을 때 뭐 이런 전략을 썼어야 된다 이런 식의 막 논란들이 많았던 책임 공방을 서로 미루었을 것 같은 일본 사회가 그 당시에는 그러지 않았을까 추측이 되는데 어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누구든 자신의 책임이 없고 유리한 쪽으로만 얘기를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책임질 사람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 갑자기 발견된 아기를 소시민이 챙겨서 간다, 내가 키우기로 결정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봤을 때는 아기라는 게 그 당시 일본 사회에 패망하고 나서 절망밖에 없었던 일본 사회의 미래를 아기로 표현한 거 아닐까. 그리고 그 아기를 소시민이 챙겨간다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일반 시민들이 좀 더 양심 있고 책임감 있게 하면 또 우리 사회가 좋아질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메시지를 던지는 작품이겠구나를 좀 오늘 좀 생각을 해봤어요. 10년 전에는 잘 몰랐어요. 그래요. 많이 컸네. 이런 생각이 들고. 네. 그렇습니다. 반면에 이제 라쇼몬과 비교하면 라스트 듀얼은 아까 이제 뭐라 그랬죠? 그 누구 마루냐? 타조마루가 확실한 악역인 게 보이는데 라쇼몽은 라스트 듀얼은 사실 이게 확실한 악역은 뭐 존재를 하죠. 뭐 르그리가 존재를 하죠. 르그리가 사실 모든 어떤 제일 중요한 강간 사건을 벌인 놈이니까 이 새끼가 뭐 변명거리 없는 나쁜 놈은 맞는데 그죠? 나름의 근데 그 서사가 다 있어요. 뭐 르그리도 뭐 그 신분 체계 때문에 억울해하는 일도 또 뭐 생기고 뭐 막상 친구를 챙겨줬는데 뭐
우정에 배신당한 느낌도 있고 뭐 이런 식의 그런 느낌도 있어서 다소 이제 선악 구분은 라스트 듀얼은 좀 덜한 느낌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라쇼몽에는 확실한 선역은 없잖아요. 다들 잘못은 있고 주요 4명의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 이제 좀 잘못을 저지르는데 자기를 막 변호한다거나 이런 게 있는데 라스트 듀얼 같은 경우는 이제 마르그리트는 자신의 과오가 없고 또 이 과오에 대해서 따로 숨기거나 뭐 진실을 왜곡하는 정말 거짓말은 하긴 하지만 진실을 뭐 왜곡하거나 이런 건 없어서 확실한 선역은 있는 게 라스트 듀얼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라쇼몽과 비교해 보면 그렇고 근데 뭐 라쇼몽 얘기를 뭐 굳이 해보자면 이제 뭐 이 영화를 라스트 듀얼은 라쇼몽처럼 각 인물들의 시각 차이로 해석할 수도 있고 진실에 대한 접근 방법에 대한 차이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라쇼몽과 비교해봤을 때 라스트 듀얼은 그냥 중세고발 영화다. 네, 뭐 시점에 대한 얘기 이런 거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라스트 듀얼로 들어가서 라스트 듀얼은 사실 이야기 틀이 이제 재판의 결과로 펼쳐지는 결투로 영화가 시작을 하죠. 그리고 영화의 마지막은 결투의 마지막 부분이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결투를 특정 시점으로 반으로 쪼갠 다음에 반으로 쪼개진 결투 장면을 맨 앞에 넣고, 그다음에 결투 후반부는 영화 맨 끝쪽으로 땡이를 때려놓고, 그다음에 그러면 이 결투가 벌어지게 된 이유인 원인인 재판이 있고, 이 재판을 보여주고 이 재판에 나온 이 당사자들 3명의 주장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제 재판의 진행 과정을 이제 재판의 기생 과정과 그리고 그 결과로서의 결투를 보여주는 영화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에 표현된 1장 뭐 카루주의 주장, 2장 르그리의 주장, 3장 그다음에 마그리트의 주장 뭐 이렇게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어느 것도 진실이 아니고 뭐 주장에 가깝다라는 구성을 보여주고 있죠. 구성 자체로만 보면 각 그 영화의 챕터를 구분할 때 누구의 주장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근데 사실 뭐 그쵸? 그렇게 보이긴 합니다. 근데 재판을 사실은 그게 이 재판의 맹점들을 사실 많이 보여줘요. 영화에서 라스트 듀얼에서. 그러니까 진실을 가려낼 능력이 없는 재판이라는 거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죠. 일단은 각 당사자들의 주장만 있지, 이 주장에 부합할 만한 증거들을 아무도 제시하지 않고 있고, 증거를 요구하지도 않고 어차피 또 증거를 뭐 채집할 수도 없으니까 그 당시에 과학기술로 써는 뭐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뭐 지문을 채취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정액을 뭐 감지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 재판의 그 구성 자체도 좀 잘못되어 있는데, 재판관들의 어떤 편향된 시선, 그러니까 뭐 중년 이상 남성의 편향된 시선으로 또 되어 있고, 또 거기에 참여하는 증인들도 사실은 재판과 무관한 어떤 사변적인 증언들을 하고 있는 인물들로 채워지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마르그리트의 친구, 그러니까 마르그리트가 르그리한테 잘생겼다는 평가를 한 적이 있다라는 그 말인데, 그 말이 사실 별 증거 능력이 없음에도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근데 그런 사람의 말을 제 증거로 채택하거나 뭐 이게 그래서 르그리한테 마음이 있었다라는 증거가 아니냐는 식으로 얘기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재판인 거를 구조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뭐 상당히 뭐 남녀 차별적인 시선 같은 것도 분명히 재판관이 공정하답시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뭐 그렇죠. 그리고 유사과학에 가까운, 그러니까 증명되지 않는 과학적 사실을 가지고 뭐 임신을 추측한다든지, 뭐 성관계의 뭐 만족 유무, 뭐 그 성관계 만족이 뭐 임신으로 이어진다는 이런 식의 쓸데없는 얘기들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재판이 참 무식했구나, 그 당시 재판은 말도 안 되는 것들이었구나
라는 거를 오히려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증거 수집이 안 되니까 진실에 다가갈 방법이 사실 없는 거잖아요. 증거가 보존도 안 됐을 거고,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여러 가지 대질 신문하듯이 당사자들의 주장을 교차 검증해서 진실에 좀,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말로만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거지, 실제로 그 말이 현실에 근거하고 있는지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증거를 채택할 수 없으니까, 증거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어떤 한 사람의 주장이 얼마나 더 진실하고 믿음에 있는 주장인지 그런 걸로만 놓고 따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재판의 결과는 나와야 되니까 한 사람의 주장을 뭐 재판의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 선택은 또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는 증거 없는데 증거가 있는 듯이 막 재판의 결과를 내려고 하니까 말도 안 되게 믿음 갖고, 정말 너는 이 너의 주장에 확신을 갖고 있느냐, 진심이냐, 신을 걸 수 있느냐, 이런 식의 얘기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그래요. 그러니까 재판은 진실을 가려내지 못하니까 결과적으로 그냥 어떤 한 사람의 말만 옳도록 해야 하니, 그러면 이제 겨울투를 통해서 상극되고 있는 주장을 하고 있는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사라져야 비로소 하나의 주장만이 살아남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증거를 가지고 이 주장이 맞는지를 확인할 수 없으니까 둘 중에 한 명 죽으면 이제 그 죽은 사람의 주장도 힘을 잃을 테니 둘 중에 한 명 죽는 결투를 해라, 이런 식의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근데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 지금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뭐 꼭 이 말도 안 되는 재판과 결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 과학기술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었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증거를 뭐 찾을 방법이 없으니까, 그죠? 그러면은 뭐 그래도 결과는 내야 되니까 그렇다고 뭐 말 그대로 그런 어떤 국가 나름의 어떤 봉건 시대 정도지만, 국가라는 게 기능이 이제 사적 제재를 막고 이제 공적으로 어쨌든 이 사건을 처리하려고 하는 그 시스템이 아해서 이뤄지는 일이니까 물론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물론 뭐 한계는 분명하죠. 행정과 사법의 주체가 분리가 안 됐던 그 당시에 권력 행사 제도가 미비했기 때문에 뭐 이런 식의, 지금 현대의 관점에서는 말도 안 되지만 저 당시에는 저게 가장 합리성이 높은 방법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얼마나 그 옛날에는 억울한 죽음들이 많았을까요? 지금도 물론 억울한 죽음들이 많이 있고 여전히 또 많이 벌어지고 있지만, 옛날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오인받아서 죽고 오해받아서 죽고 말도 안 되는 어떤 유사과학이나 정확한 논리가 없는 어떤 재판관의 주장에 의해서 억울함을 느꼈을, 심지어 억울함을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잃었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근데 그게 이제 조금씩 개선이 됐기 때문에 지금의 제도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긴 하세요. 그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어이없는 재판을 지켜보는 게 참 재밌긴 했습니다. 어쨌든 다시 이제 영화 얘기로 돌아가서, 이게 결국에는 이 세 명의 주장, 그러니까 장 드카르주, 그다음 르그리, 마르그리트, 이 세 명의 인물의 주장이 어떤 그 제일 이 재판까지 오게 된 제일 중요한 사건, 그러니까 르그리가 마르그리트를 강간한 그 시간, 그 사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각 세 개의 챕터가 그런 기능을 한다라기보다는, 왜냐면 그 기능, 영화의 긴 시간에 비해서 그 강간하는 장면은 사실 짧기 때문에, 그러니까 르그리가 장드카르주의 주장 챕터는 사실은 그냥 르그리와 장드카르주와 피에르 영주의 전사에 대한 얘기인 것 같고, 그러니까 강간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쌓여가는 인물들의 감정, 복잡한 관계,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챕터인 것 같고, 그다음에 르그리 같은 경우는 뭐
굳이 따지자면 물론 뭐 장드 카르주에 대한 관계, 뭐 피에르에 대한 관계 이런 것도 나오지만 어떤 르그리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를 소개하는 챕터고 또 뭐 강간 사건이 실제로는 어떠했는가에 대해서 르그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챕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마르그리트 같은 경우는 비교적 그 마르그리트의 주장이라는 그 챕터는 강간 사건 이후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재판까지 가고 고소가 이뤄지고 재판이 이뤄지고 다시 상소가 되고 왕 앞에까지 가고 뭐 이런 거 이런 쪽에 대한 어떤 묘사를 주로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가 세 개의 장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사실은 장드 카르주의 장은 약간 과거,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그 사건의 과거, 그다음에 르그리 편은 그 사건 자체, 그리고 마르그리트는 그 사건 이후의 처리 과정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쪽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각 그 사건에 대한 어떤 인물 간의 관점 차이를 드러내기에는 그 관점 차이, 그 사건의 그러니까 이 강간이라는 단어를 좀 계속 얘기하니까 좀 저도 좀 찝찝한데 그 실제 그 두 사람의 그러니까 르그리는 강간이 아니라 화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고 우리 서로가 마음이 있어서 한 거다. 르그리는 이제 아니다 마르그리트 나는 충분히 많이 저항했다라고 라는 거 나는 싫었고 그냥 충분히 많이 저항했지만 힘에 눌려서 어쩔 수 없이 당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 과정 자체에 포커스가 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뒤 전후를 더 이 사건의 각 인물들의 관계가 어떻게 꼬여 들어가서 이 사건 자체가 단순히 강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피에르, 뭐 르그리, 카르주, 마르그리트 그리고 뭐 카르주의 가문 뭐 이런 전체를 얘기하는 사건이 이 사건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단순한 사건처럼 보여도 복잡한 인물들의 관계를 꾹꾹 눌러 담게 되는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굳이 뭐 그 사건의 경과가 실제로 어떠했느냐를 찾아가는 그런 영화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막 하나의 어떤 그 큰 사건을 여러 방향에서 조명해서 진실을 찾아가는 영화인 것처럼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겉은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영화는 중세 고발 영화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중세가 얼마나 비합리적인 시대였는지 어떤 신이 지배하는 시대, 그러니까 신의 논리가 지배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논리가 아닌 믿음으로 증명하려고 했고 이해하려고 했던 시대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재판 과정을 보면 그걸 느낄 수 있죠. 그리고 봉건제도라는 이 사회 정치 제도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억울함을 자아내고 있는지 뭐 보면 또 확인할 수 있는데 카루주도 뭐 한계가 많은 인물이지만 뭐 카루주를 사실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실 답답하고 말도 안 되는 인간이지만 그거는 어디까지나 현대인의 관점이고 그 당시의 수준의 그 당시의 사람의 관점에서 보여야 된다는 마음은 좀 있는데 어쨌든 이 카루주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자신이 돌아와야 될 영지도 못 받고 자기도 못 받고 어떤 지역의 성주 자리도 약속을 받고 당연히 나한테 오는 것도 맞는데 그걸 못 받고 그냥 피에르의 상위 자기의 주군의 어떤 사적인 감정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걸 얻지 못하는 당연히 받아야 될 걸 얻지 못하는 걸 보면서 봉건제도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를 좀 고발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니까 르그리를 뭐 사적으로 호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르그리를 중용하고 르그리에게 불법적으로 제사를 수여하고 뭐 이런 식의 걸 볼 수 있죠. 그 가운데서 카르주가 얼마나 빡이 쳤을까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러니까 피에르가 얼마나 사적으로 이 자기네 권력을 활용하고 있지만
견제받지 않는구나를 보여주고 있고, 또 피에리보다 더 위에 있는 노르망디가 이제 피에르가 영주인 거죠. 근데 그 노르망디 위에 이제 전 프랑스를 대표하는 국왕은 얼마나 멍청한 꼬마아이가 앉아서 한심한 짓거리를 하고 있느냐. 이 사건의 중대함을 얘기를 알 생각 없이 지루해하면서 뭐 결투를 지켜보면서 막 피가 난장으로 보여지는 그걸 보면서 막 화나오는 이렇게 바보 같은 왕이 큰 권력을 휘두르는 게 봉건제도 시대였다. 뭐 이런 얘기를 고발하는 그런 거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뭐 마르그리트나 그리고 그 시어머니 역할로 나온 그 두 사람의 대화나 뭐 당하는 처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성을 이제 그 당시에 재산으로 치부했을 때 수많은 억울함을 당했던 여성들의 삶, 그걸 참고서 버텨야 했던 그 여성들의 삶을 또 고발하는 역할을 또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저는 이제 처음에 봤을 때는 잘 능력에 보이지 않았던 시어머니 캐릭터가 많이 보였는데, 그러니까 마르그리트가 넘어서야 될 대상으로 나온 거죠. 그 마르그리트가 그 당시에 체제가 마르그리트를 탄압할 때 그걸 억울함을 느끼고 항소를 해서 재판이 결어지고 결투가 벌어지는 건데, 근데 그거 단순히 본인이 이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다시 이를 판단해 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봤자 여성에게 좋을 게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체념해 버리고 버티기로 생각해 버린 이 불합리한 체제를 온몸으로 버티다가 결국엔 체화시켜 버린 시어머니라는 인물을 이제 보여주고 마르그리트와 대칭하는 걸 보여주면서 결과적으로 이 두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중세 시대에 받았던 여성들의 불합리한 처분을 좀 고발하는 그런 역할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참 좋았던 그 재밌던 부분도 막 그 재판 과정에서 말도 안 되는 어떤 논리를 같은 것으로 마르그리트가 마치 어떤 르그리를 유혹해서 르그리가 거기에 반응한 것처럼 신문을 해가는 그 재판관들의 대사 같은 것들도 보여주면서 약간 이제 뭐랄까요, 인간 대 인간으로 보지 않고 뭔가 그러니까 나보다 하찮은 존재니까 좀 얘는 좀 더러운 짓거리를 했을 거야 라고 몰아붙이는 그 재판관의 모습도 좀 아주 인상적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 또 마지막으로 진짜 웃긴 게 그 르그리가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그 매력적인 마르그리트의 외모를 보고 또 막 반해고 뭐 말티노도 통하고 뭐 독일어도 통하고 해서 막 이제 본인은 이제 막 욕정에 기반한 연애 감정을 느꼈다 건데 사실 주관적인 감정이잖아요. 일방적인 관점이고 그거를 마르그리트한테 이게 뭐 불리는 아이들을 떠나서 너도 나한테 매력을 느꼈느냐라고 확인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나는 너가 마음에 드니까 우리의 사랑은 쌍방적인 거야 라고 주장을 하면서 강간을 하는 그런 르르의 모습을 봤을 때 와, 이제 인간 대 인간으로,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 전에 인간 대 인간으로 본다면 저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좀 참 씁쓸했습니다. 씁쓸함을 넘어서 좀 참 어이없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요. 뭐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이 주요 인물들의 관계를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르그리와 장루주의 관계를 보니까 결국에는 중요한 건 이 두 사람이 친했던 두 사람이 틀어진 거는 피에르 영주와의 관계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참금으로 받아야 될 땅을 뺏어서 그러니까 카루주의 장인한테 뺏어서 르그리한테 줘버리고,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빡이 치는데, 근데 내가 원래 피에르랑 카루주는 내가 먼저 피에르랑 더 친했는데 사실은 내가 전쟁도 대신 많이 띄워주고 그죠? 뭐 세금도 많이 내고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내 친구가 피에르의 영주랑 뒤늦게 나보다 더 뒤늦게 알게 됐는데 더 친해져 있어. 같이 막 놀고 다녀 막. 그런데 막 세금은 좀 나한테 억울하게 떼가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뭐 빡이 치는 거죠. 그리고 막 대놓고 앞에서 쪽주고 그런 것도 분명히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삔또가 사가는 거죠, 사실은. 또 르그리 입장에서는 카루주가 나보다 뭐 탁월한 신분이 높지,
나보다 뭐 배우지도 못했고 무식하고 멍청하고 싸움이나 하지. 응? 전략적인 선택을 못하는 이 바보지 뭐. 응? 뭐 이런 생각? 나는 이제 사실 친구인데 나 자기 주장에 따르면 내가 목숨도 구해줬는데 근데 피에르로부터 내가 커버를 쳐준 일도 있고 한데 근데 자신이 이제 그러니까 카루즈가 자기보다 신분이 높다라는 거를 은근히 강조하면서 나를 또 무시하려고 든다는 거 자체가 좀 빡이 치죠. 르그리 입장도 빡이 치는 부분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카루즈에 대한 악감정은 뭐 분명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더 능력이 좋은데 타고난 신분 때문에 좋은 평가를 못 받는 것에 대한 열받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근데 거기다가 안 그래도 호색한인데 그 이쁜 여성이랑 카루즈랑 결혼한다는 게 또 못마땅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관계가 틀어지는 부분을 봤을 때 그래요. 그 뭐 사실은 이게 막 시기 질투 이런 게 이건 성별을 넘어서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 이제 이른바 요즘에 쓰는 단어죠. 그러니까 감정 상하면 삔또 나가면 긁히면 관계가 틀어지는 거는 뭐 너무나 흔한 일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 어떤 씁쓸한 제 지나간 인연도 생각이 나는데 그래요. 뭐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걸 또 이 두 사람을 보면서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그래요. 이 뭔가 스스로가 생각하는 어떤 이 관계에 대한 정의 그리고 그러니까 두 사람의 관계가 참 그 서로가 생각하는 우열 관계가 좀 다른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걸 확인했을 때 빠기치는 어떤 인간의 비열한 모습들을 또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와, 이 새끼가 나를 알로 보내, 밑으로 보내라는 걸 느꼈을 때 느껴지는 어떤 그런 분노 같은 거. 얘보다는 내가 낫다고 생각했는데 이 새끼가 나보다 지가 낫다고 생각하네. 여기서 느껴지는 어떤 분노 같은 게 이게 다스리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요. 생각이 들고. 이게 또 카루즈와 마르그리트의 관계를 또 생각해 보건데 두 사람은 결혼으로 묶인 인연이 됐지만 두 사람 모두 스스로 뭐 표면적으로는 뭐 사랑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서로도 알죠. 우리는 사랑으로 엮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에게 주어진 어떤 역할이나 책임을 다하는 게 일단 먼저다라는 걸 스스로 알고 서로가 알고 이 사람도 서로가 알고 있지만 밖으로는 뭔가 진실한 사랑의 정 얘기하고 있는 느낌이 참 웃겼는데 그래요. 뭐 자, 그 당시에도 결혼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경제적인 이득의 거래 정도였다라는 게 참 씁쓸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어떤 그 뭐 암말과 그 백마인 암말과 뭐 흑마가 갑자기 막 교배를 하려고 하는데 막 카루즈가 아무나 막 교배하면 안 되지 이러면서 막 때려서 두 말을 떼어놓는 그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이 참 곱씹을 만한 장면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요. 근데 그러면서도 이게 결국에는 이제 두 사람의 사랑의 결합이 아니라 마그리트와 카루즈 모두 이 결혼한 부부로서의 어떤 주어진 어떤 사회적인 역할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 참 그 당시에는 참 이게 뜨거운 사랑도 못하고 인생을 마무리한 사람들이 많았겠구나 생각이 드는 게 근데 카루즈도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남편으로서 그 가문의 수장으로서 경제적인 부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전쟁에 계속 나가서 전쟁으로 돈을 벌고 자기 목숨 내걸고 돈을 걸고 그 다음에 후계자를 만들어야 되는 자신의 역할이 또 있으니까 또 억지로 막 그죠? 저런 어떤 사랑이 하나도 없는 그런 섹스를 계속 하려고 시도를 해서 뭐 후계자를 만들려고 하고 마르그리트도 그죠? 사랑 없이 그냥 후계자를 낳는 게 자신의 역할이고 사회적인 책무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니까 그걸 또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씁쓸함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마르그리트 같은 경우는 또 본인이 지참금을 원래 내기로 했던 부분마다 못했기 때문에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막 농장 경영하고 막 그 가문을 움직여가지고 경제적인 능력을 높이고 뭐 재산을 정리해서 뭐 세금 제대로 받고 이런 역할을 하는 그런 것들이 참,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을 해야 우리 친정 가문의 욕이 안 되니까 그걸 하려고 또 막 노력하는 모습이 네, 씁쓸해 보이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그걸 보고 막 또 눈치 주고 감독하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그 또 결과적으로 이 카루즈 가문의 세 인물, 장드 카루즈, 마르그리트, 그리고 시어머니, 이 세 명은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가족으로서 서로를 지지하고 응원해주는 그런 거 하나 없이 서로의 어떤 사회적 책임을 서로에게 책임을 가지고 너는 그 책임을 다하고 있느냐 서로 감시하는 꼴이 돼버려서 참 씁쓸한 모습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중세 시대의 결혼 상황이 지금 현대에 와서는 그렇게 많이 또 달라졌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요즘도 사실은 이제 결혼을 거래 조건 중에 거래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는 어떤, 근데 그것이 뭐 잘못됐다기보다는 현실적이긴 하니까 그런 모습이 또 떠올라서 또 씁쓸한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근데 이거는 제가 좀 보다 보니까 맞는 것 같은 심증은 가는데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그런데 시어머니가 일부러 그 하녀들 모두 다 끌고 외출을 나갔을 때 그 사건이 터지잖아요. 그래서 이건 시어머니가 마르그리트를 쫓아내기 위한 어떤 판을 깐 거 아니냐. 뭐 지금 우리 카루즈 성에 우리 마르그리트밖에 없어라고 르그리에게 귀뜸한 누군가가 있어 보이는데 눈치상으로는 그게 제가 추측을 하는 게 맞는지 원래 증거가 영화 속에 나오는지 한번 보시고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어쨌든 저는 이 강한 의심이 듭니다. 시어머니가 이 마르그리트를 혼자 둬서 곤경에 빠뜨리기로 한 어떤 판을 설계를 했다라는 게 강한 의심이 들긴 했습니다. 그래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 마지막에 결투를 펼치잖아요. 카루즈와 르그리가 마상 전투를 시작을 해서 말은 일단 말도 죽고 내려와서 이제 개싸움을 하면서 막 서로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칼을 결국에는 카루즈가 르그리의 입에 쑤셔 넣는 걸로 이제 결말이 나는데 그 결투가 아주 비장하고 잔혹하고 또 결과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게 되고 이런 이유는 단순히 그 결투 자체가 익사이팅하게 잘 설계돼서 또 맞지만 그 전에 앞에 깔려있던 인물들의 관계에 꼬여있는 전사 이런 것들, 이 결투에 걸려있는 수많은 목숨뿐만 아니라 명예와 재산과 걸려있는 어떤 권력의 이동 같은 거, 피에르의 일그러진 표정, 왕의 즐거워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결투에 정말 많은 것들이 결려있구나, 그런 걸 앞에 설명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결투 장면이 단순히 목숨을 주고받는 결투가 아니라 정말 수많은 의미가 담겨있는 결투라는 거를 앞에 잘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그 결투가 참 긴장감 있고 재밌게 볼 수 있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구조 자체가 상당히 좀 매력적으로 잘 이렇게 구성이 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냥 평범하게 시간 순서대로 쭉 이렇게 했다면 재미없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처음에 결투의 전반부 결투 시작하는 장면 보여주고 맨 마지막에 결투의 결과 보여주고 중간에 재판을 넣고 또 재판 과정 안에서 이 세 인물들의 어떤 전사와 꾸며진 이야기가 설명이 되고 이런 부분이 이야기 구조 자체로 되게 일방적으로 처음부터 르그리와 카루즈가 친해지고 사이가 틀어지고 피에르가 여기에 끼어들고 그러다가 카루즈가 전쟁에 돌아오고
뭐 파리에 돈 받으러 가고 그 사이에 시어머니가 외출을 하고 거기서 강간이 터지고 그래서 억울해서 재판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일직선으로 시간을 쭉 배열했다면 사실 좀 지루했을 수도 있는데 이거를 재밌게 이제 시간의 구조 틀을 이렇게 잘 나눠가지고 편집을 한 건지 이야기 구조를 짜는 것이 이 영화를 매력적으로 만드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라스트 듀얼 이후에 결투가 어떻게 현대 사회로 가면서 결투가 어떻게 분화해 갔는가, 변화해 갔는가를 한번 추측을 하면서 해봤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보여지는 어떤 재판과 결투가 사실 말도 안 되고 투박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래도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예 그냥 국가가 아예 관여하지 않고 사적 제재를 난무하는 상태로 놔두는 정도의 어떤 수준 낮은 어떤 국가 체제는 아니었다. 그래도 중세가 만약에 이 사적 제재를 그냥 냅뒀다면 그럼 힘 가진 자는 절대 죄를 지을 수 없는 구조가 되겠죠. 그러니까 힘이 센 사람은 자신과 어떤 얽힌 사람을 죽여버리면 되니까 그럼 절대 틀릴 수 없는 인물이 돼버리는 거죠. 힘 이꼴 오름과 연결이 되는 건데, 근데 힘과 정의를 이제 구분하기 시작하는 어떤 초기적인 단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 가진 자의 횡포가 컨트롤하지 못하니까 나라가 오래 못 가더라. 그래서 국가가 나서서 이걸 컨트롤을 하게 된다. 하지만 아직까지 어떤 제도적인 미비, 뭐 과학기술의 문제 때문에 어떤 이 라스 듀얼에 보여졌던 재판과 결투 정도로 그래도 결투 정도로밖에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예 어떤 국가가 나서서 사적 제재를 막지 않았다면 더 심각한 잔혹한 상태, 말도 안 되는 억울함이 넘치는 사회, 그래서 사회가 비효율적으로 되고 막 말이 안 되는 어떤 세상이 이뤄지는 그런 상태가 됐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어쨌든 일단은 그 결투를 보면은 상당히 그 결투 자체가 그 사회의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를 했다라는 걸 좀 볼 수 있는데, 보면은 왜 그 라스트 듀얼 결투장 보면은 왜 그 막 그 관중들이 보면은 막 죽여라 막 이러면서 막 좋아하잖아요. 죽여버려 막 이러면서 막 신나하죠. 그러니까 인간은 참 자신과 관련 없는 폭력은 참 좋아를 합니다. 네,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그런 어떤 폭력을 관람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쾌락이 있는데, 나와 상관없는 폭력을 그거를 이제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그 사실은 인간에게 그런 쾌락은 존재하니까 그게 이제 스포츠로 많이 바뀌어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결투라는 것이 엔터테인먼트화가 돼서 스포츠가 된 게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또 제가 그젠가 그 윈블던 테니스 결승대도 봤거든요. 이런 걸 계속 뭐 잡다한 거 계속 보니까 뭐 그 업로드가 늦어지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윈블던 테니스 제가 결승을 봤어요. 그 영국에서 런던에서 하는 그 테니스 그 세계 4대 오픈이라고 1년에 한 번씩 하는 아주 중요한 경기인데요. 거기 결승전인데 일단 테니스가 제가 그 챌린저스 편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약간 그거다. 검투를 뭔가 스포츠화한 것 같다. 왜냐면 테니스 채를 휘두르는 그런 모습이 칼을 휘두르는 모습과 상당히 또 비슷하고, 그 대신에 검을 휘두르는 대신에 라켓을 쥔 거고, 그 검으로 사람을 가르는 대신에 이제 공을 때리는 거죠. 그런 모습이 약간 이제 실제로 인간의 몸을 훼손하는 거를 결투에서 빼버려서 스포츠가 된 것 같다라고 생각을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잔혹함을 제거한 거죠. 그래서 비슷한 점이 보였고, 그러니까 윈블던 테니스 결정을 보니까 저 라스트 듀얼의 결투 장면이랑 너무 비슷한데?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보면 또 공통점이 그 결투와 테니스를 가장 잘 보이는 자리에 그 사이에 고위 계층들이 앉아서 봐요. 그러니까 뭐 라스트 듀얼에서는 말할 거 없이 이제 왕과 영주들이 봤죠. 근데 윈블던 테니스도 보면은 그 케이트 미들턴 왕세자비가 와서 막 보고, 옆에 막 톰 크루즈가 앉아 있고 막 컴버배치 앉아 있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른바 좀 방귀 좀 낀다는 사람들이 이제 테니스 그 제일 잘 보이는 가운데 자리에서 막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비슷한 점이 많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그 윈블던 테니스 제일 중요한 자리 뭐 VIP석인지 정확한 명칭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자리에 앉은 사람들은 일단은 남자는 자켓에 셔츠, 타이까지 해야 되고,
그다음에 여성분들은 이제 또 격식 차려서 원피스, 뭐 투피스든 어쨌든 격식 차린 복장을 입어야 되고, 그다음에 뭐 환호성을 지르거나 뭐 남을 비난하거나 소리내지 않고 이렇게 차분하게 경기를 봐야 되는 룰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그 귀족의 어떤 품위 같은 거를 이제 품위를 좀 이렇게 귀족이니까 품위를 지켜라라는 어떤 관습 같은 게 이 윈블던 테니스에 남아 있는 느낌이더라고요. 상당히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예전에 어떤 결투의 흔적이 윈블던 테니스로 남아 있구나 생각이 들었고, 예전에 어떤 이 사회 제도 안에 펼쳐지는 어떤 폭력 같은 것들, 뭐 전쟁 같은 거나 처벌이나 뭐 결투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스포츠화돼서 자리 잡고 있구나. 인간의 폭력성은 여전히 있지만 그것에서 잔혹한 결과로 이어질 수 없는 어떤 살상 이런 것들 제거해서 스포츠로 남겨놔서 잔혹함은 제거하되 인간의 폭력에서 쾌락을 느끼는 인간의 본능대로 또 풀 수 있는 걸로 만들어 놓은 게 스포츠 아닐까,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또 해봤고요. 그 다음에 그 재판 과정을 보면은 여기서도 이제 초기 지금 현재 법정과 또 비슷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다른 점이 있다고 하면 이제 변호사가 생긴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지금 이제 라스트 듀얼에 나오는 재판 같은 경우는 특별한 어떤 법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이 절대자의 판단에 의존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절대자의 판단이라는 게 사실 상당히 비과학적일 수도 있고 논리가 부족할 수도 있고 한데, 그의 문제점이 분명히 계속 발생이 되니까 이제 이거 대신에 그 법에 의존하도록, 그리고 그 법을 잘 아는 법에 익숙한 사람들이 재판에 참여해서 플레이어를 뛰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재판 과정에서 당사자들은 살짝 뒤로 물리고 이 당사자들을 대변할 수 있고 법적 지식이 좀 있는 사람들이 대신 재판을 수행하도록 바뀌고, 이 법에 대한 어떤 이 사건에 대한 판단도 법에 의존해서 하도록 바뀐 게 현재 모습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판의 초기적 모습은 이제 라스트 듀얼에 있는 재판의 모습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더 객관적이고 근거 있게 재판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행정 권력과 정치 권력과 분리된 재판관이 이 사건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이렇게 발전해 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라스트 듀얼을 보면서 현재 사회 제도 관습 같은 것들의 초기적인 형태를 또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중세가 이러한 모습이었고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었고 이러이러한 문제의 개선이 현재 사회의 모습이겠구나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영화였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치겠습니다. 마칠 거고, 이번 주 목요일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탈주를 녹음할 거고, 아마 뭐 편집 좀 잠을 적게 자더라도 바로바로 해서 낼 생각이에요. 그래서 곧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